처음에만 해도 동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어요. 형님, 진짜 큰일 났어요. 대낮부터 뜬금없는 소리를 하길래 한마디 해줬죠. 동서, 이번에는 또 무슨 소리가 하고 싶어서 이래? 형님, 진짜 큰일 났다니까요. 동서가 말하는 방식이 늘 이랬어요.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사람을 놀라게 하는데 알고 보면 늘 별일이 아니었어요. 전에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울고불고 전화가 와서 종일 해결 방법을 찾아다녔거든요. 나름의 방법을 찾아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늦은 밤이 되도록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서야 자다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니 그러는 겁니다. 어머, 형님, 그것 때문에 이 아침부터 연락하신 거예요? 사기당했다며? 아니었어요, 형님. 저 너무 졸려서 끊을게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그때 이후로는 동서가 호들갑을 떨어도 놀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때마다 역시 별일 아닌 것으로 사람을 걱정시키고 이목을 집중시키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약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큰일이 뭔데? 또 큰일이 났다며 수선을 피우길래 시큰둥하게 물었어요. 또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말해놓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굴겠지 생각하던 그때였어요. 아주 보니 딴 살림 차린 것 같아요. 순간 기가 차다 못해 가슴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동서, 적당히 해. 형님, 진짜라니까요? 그동안 동서 일로 사람 걱정시켜놓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구는 것까지는 그냥 참고 넘겼어. 근데 우리 신랑을 건드리는 건 진짜 아니지. 형님,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우리 신랑 회사에 있을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상하죠. 웬 여자랑 아파트로 들어가더라고요. 됐어. 우리 신랑 그럴 사람 아니야. 동서, 심심해? 왜 한 번씩 사람을 기함하게 만드는 건데? 짜증이 솟구쳐 전화를 끊으려던 그때였어요. 제가 사진도 찍었어요. 뭐? 바로 사진이 오더라고요. 보셨죠? 그거 봐요. 진짜라니까요. 정말로 사진 속 남편은 웬 젊은 여자의 어깨를 감싼 채 낯선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디야? 제가 주소 보낼게요. 어쩐지 이번에는 동서의 연락이 진짜 같기도 한 게 불안하더라고요. 동서가 보낸 연락을 받고 아주 잠깐 고민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해볼까 말까. 그런데 괜히 전화했다가 현장도 못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집인데요. 남편이 핸드폰을 안 받아서요. 지금 자리에 있나요? 자리에는 안 계신데 어디 계시는지 알아봐 드릴까요? 자리에 없어요? 네. 남편은 내근직이었어요. 오늘 출장이 있다는 말도 안 했는데 자리에 없다는 말이 꼭 쐐기를 박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연락 오네요. 감사합니다. 다급히 둘러대고 끊었지만 가슴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결국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죠. 너 지금 시간 좀 돼? 누나,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남동생의 목소리를 듣는데 순간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네 매형 바람 피우나 봐. 남동생은 바로 우리 집으로 달려왔고 전의를 불태웠어요. 가자. 잠깐만, 나 청심환 좀 하나만 먹고. 누나, 나도 줘. 남동생과 청심환을 나눠 먹은 뒤 남동생의 차를 타고 동서가 알려준 아파트로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남편이 그 여자랑 못 볼 꼴을 보여주면 나는 어쩌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남편은 덤덤한 사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너무 덤덤해서 저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몇 번 만났는데도 사귀자는 말도 없고 자꾸 미지근한 데이트만 하길래 제가 먼저 그랬어요. 우리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사귈 건지 안 사귈 건지 결정해요. 5번이나 데이트했으면 이젠 결정해야죠.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어쩐지 찰 것 같아서 나는 좋다, 당신은 어떠냐고 묻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이미 사귀는 건 줄 알았어요. 네? 내가 보자고 하면 항상 나오니까 같은 마음인 줄 알고. 저는 사귀고 싶은데요.
고백조차 덤덤한 사람이었죠. 이렇게 재미없는 남자랑 얼마나 만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청혼은 먼저 하더라고요. 만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생각보다 빠른 청혼에 당황하고 있자 남편이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어. 나로선 확신 드는 사람이 없어서 좀 늦어졌는데 이제 더 미룰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나는 너 아니면 결혼 못할 것 같아. 그 덤덤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의외로 만족스러웠어요. 너무 조용한 사람이 조용하게 살겠지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의외로 깜짝 이벤트도 잘하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면모가 있더라고요. 우리 신랑은 오래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고 말았는데 정말 오래 들여다봐야 아는 게 맞았나 봐요.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 어디야? 지금 가고 있어.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네 동생이 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를 남겼던데 지금 매형 덮치러 간다고. 뭘 덮치겠다는 거야? 엄마. 어떻게든 삼키려 했던 눈물이 또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우리 남편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남편으로서 99점은 된다고 생각했는데 딴 여자가 있나 봐. 뭐? 동서가 봤대. 말도 안 돼. 정서방이 어디 그럴 사람이야? 엄마도 알지? 동서 그게 얼마나 얄미운지. 근데 이번에는 진짜 같아. 사진까지 있더라고. 무슨 사진? 엄마한테 보내봐. 전화 끊고 보낼게. 전화를 끊고 사진을 보내는 사이 어느새 동서가 알려준 아파트에 다 도착했더라고요. 내리자. 누나가 못 가겠으면 나 혼자라도 갈게. 됐어. 현장은 내가 잡아야지. 그래야 발뺌을 못하지. 남동생과 함께 동서가 말한 동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자꾸 온몸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남동생이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누나 옆에는 내가 있어. 우리 와이프도 같이 온다는 거 가게 보라고 말렸어. 만약 이게 사실이잖아? 우리 집안 식구들 다 뛰어오는 거야. 매형 진짜 그 자리에서 끝나.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우리는 동서가 말한 집 앞에 섰어요. 심호흡하며 남동생을 봤더니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손을 막았어요. 내가 할게.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려던 그때였죠.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 나 일단 확인 좀 하고 다시 전화할게. 엄마도 흥분한 건 알겠는데 절대 들어가지 마! 엄마에게서 나온 말이 너무 의외였어요. 뭐라고? 당장 집으로 와! 무슨 소리야? 지금 외도 현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냥 돌아오라고? 들어가지 말고 너희 집으로 와! 우리 집? 그래, 절대 들어가지 마! 남동생과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다시 아파트를 나왔어요. 엄마 왜 저래? 그러니까 맘 같아선 그냥 딱 열고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는 차 안에서 동서가 말한 집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다짜고짜 절대 들어가지 말라니. 엄마가 뭘 아나? 엄마가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아? 일단 가보자. 우리 집으로? 지금 우리 집으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도 어떡해. 일단 가보는 수밖에. 결국 우리는 차를 돌려 다시 우리 집으로 갔고 주차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차를 발견했어요. 이게 왜 여기에? 매형차네? 그러니까. 뭐야, 엄마가 오라고 했나? 내가 못 살아. 일단 현장부터 잡아야 했는데. 그러니까 누나가 사고 칠까봐 매형한테 집으로 오라고 했나 봐. 우리 남매는 씩씩거리며 우리 집으로 갔고 현관문을 연 순간 어이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남동생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여자 사진 속 그 여자 맞지? 맞네. 옷도 똑같잖아. 엄마가 상간녀를 안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끌어안고 울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우라가 치민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어요. 당신 뭐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여보, 미안해. 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왜 저 여자를 끌어안고 울고 있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뭐가? 내가 당신을 속였어.
그 여자를 끌어안고 우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더 화가 났어요. 저는 엄마를 그 여자에게서 떼어냈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마 이 여자한테 눈물로 호소라도 하는 거야? 우리 딸한테서 남편 빼앗지 말라고? 진정해. 어떻게 진정을 해? 엄마는 왜 상간녀를 끌어안고 우는데? 그러자 남편이 목을 놓아 우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뭘 잘했다고 울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속였어. 나도 알아. 당신이 나 속인 거 안다고. 화딱지도 미치겠으니까 똑같은 소리 좀 반복하지 마. 저는 상간녀에게 다가갔어요. 왜 울어요? 뭘 잘했다고 울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너 내가 진정하라고 했지? 남동생이 저를 감싸고 들었어요. 엄마, 누나한테 왜 그래? 지금 누구보다 황당하고 가슴 아픈 건 누나야. 진정 좀 해봐. 우리 다 진정하고 얘기하자고. 그러자 남편도 저를 감싸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 자네도 잘한 거 없어. 하지만 내 딸이 심한 소리 할까봐 말린 거야. 죄송합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고 양해를 구했어야지. 이게 뭔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말했다면 우리는 다 이해했을 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순간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당신 저 여자랑 애라도 가진 거야? 어? 너 정말 가만히 좀 있으라니까. 엄마, 내가 지금 가만히 있게 생겼어? 엄마도 그래. 상간녀가 애 가졌다고 지금 끌어안고 온 거야? 그래서 뭐 이쪽이 애 가졌으니까 내가 양보하는 게 맞다 이거야? 내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못 살아. 제가 저래. 어릴 때부터 상상력이 좋아서. 그런 엄마의 모습에 저보다 남동생이 더 욱한 것 같았어요. 엄마, 누나가 무슨 망상을 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안 되겠네. 진정할 기미가 없어. 그냥 자네가 말해. 얼른. 모두의 시선이 남편을 향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제가 못 견디게 힘든 건 감히 상간녀 주제에 내 집에 버젓이 앉아있다는 거였죠. 저는 남편이 입도 떼기 전에 상간녀에게 말했어요. 미안한데, 아니, 내가 미안할 일은 아니죠? 내 집에서 좀 나가줄래요? 네? 나가라고, 내 집에서. 그런데 갑자기 상간녀가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집 가족이 아닌 거죠? 뭐라고요? 어떻게 해도 될 수 없겠죠?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 멍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 가족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상간녀의 배를 보게 되더라고요. 설마 저 안에 진짜 내 남편의 아기가 있고 저 아기를 매개로 내 가족이라도 되겠다는 건가 싶어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혼해달라고 하면 해줄 테니까 저 여자 데리고 나가. 여보, 나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아. 자기도 우리 가족이 되고 싶다니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그게 말이 돼? 다 나 때문이야. 그래,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야. 너 조용히 못해? 엄마가 이번에도 저를 혼내더라고요.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났어요. 엄마, 어떻게 이래? 저 사람이 지금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일단 진정부터 하라고 몇 번을 말해. 이럴 거면 엄마도 가.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다 나가라고. 제 고함에 순간 집안이 고요해졌어요. 조금 뒤 엄마가 말했어요. 아까 네 전화 받고 놀라서 일단 너희 집으로 가려고 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전화했을 때 네가 차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 설마 뭘 알고 찾아가나 싶어서 정서방한테 전화했더니 그 집에 있다고 하더라고. 그 집이라니? 내가 아까 갔던 저 여자 집? 일단 나오라고 했어. 험한 꼴 보기 전에. 엄마, 지금 엄마가 저 둘을 피신시켰다는 거야? 그러면 어떡해. 나 없는 데서 사달랄까봐 일단 너희 집으로 오라고 했어. 그럼 그 집에 없는 거 알면서 날 속인 거야? 최소한 네가 그 집 문을 열고 쳐들어가는 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야 너도 다 알고 났을 때 마음이 좀 덜 불편하지. 뭐? 어차피 그 집엔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 그 집 안 두드렸지? 엄마가 그냥 오라며. 너도 네 남편을 믿고 싶었던 거잖아.
상간녀랑 같이 있는 꼴까지는 안 보고 싶었던 거야. 그렇지? 지금 그게 중요해? 그 마음으로 이 상황을 잘 봐. 엄마, 날 너무 과대평가한 거 아니야? 남편이랑 상간녀가 눈앞에 버젓이 있는데 이해하라고? 나도 안지 얼마 안 됐어. 처음엔 나도 시겁했어. 엄마, 이미 알고 있었어? 우연히 봤어. 정서방이 웬 젊은 여자를 데리고 지나가는데 처음엔 다리가 다 후들거리더라고. 정서방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거짓말을 하더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래서 그날 밤에 내 집으로 오라고 했지. 엄마가 그날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근데 왜 불을 다 끄시고? 와서 앉게. 네? 네. 어머니 좋아하시는 고구마 케이크 좀 사왔는데요. 앉으라고. 엄마는 거실 탁자 위에 초 하나만 켜두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오기 전까지 명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근심이 많아 보이시는데. 자네 때문에. 네? 얼마 전에 자네를 우연히 봤어. 네? 기억나나? 백화점에서 젊은 여자랑 둘이 있던 날. 엄마의 말에 남편이 바로 무릎을 꿇었대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건 아나? 그날 그 여자랑 백화점에서 뭐 했어? 선물 사줬습니다. 자네 돌았나? 감히 내 딸을 두고 딴 여자한테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두를 속였어요. 지금 이게 잘못했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야? 대체 무슨 생각이야? 꼭 사주고 싶었어요. 미안한 게 많거든요. 뭐? 왜? 그날을 마지막으로 더는 안 만나기로 했어? 이별 선물이야?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뭔데? 엄마의 호통에 남편이 눈물을 흘렸대요. 잃어버린 제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이제 속일 말이 없으니까 가족? 어릴 때 잃어버린 제 여동생이에요. 제 실수로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의 말에 엄마는 순간 헷갈렸대요. 속인다기보다는 너무 지심 같아서 당황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네 설마 진짜야? 사실 저 고아원에서 컸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자네 영친 다 살아계시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모두를 속였어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면 사위로 안 받아주실까 봐요. 아내도 고아 남편 때문에 고개 숙이는 게 싫었어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네, 지금 부모님은 양부모님이세요. 그러면 여동생은? 원래는 같이 고아원에 있었는데 소풍 나갔다가 제가 손을 놓친... 잃어버렸다고? 네, 그 후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늘 가슴에 한이었는데 얼마 전에서야 동생을 찾게 된 거예요. 우리 애는 어디까지 알아?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내도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건 몰라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 사실대로 말하고 제대로 결혼 승낙을 받아야 했는데. 잠깐! 상간녀인 거 감추려고 둘러대는 거 아니야? 정말 아닙니다. 제가 동생을 소개해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건 내 딸한테 먼저 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동생을 찾았으면 우리 딸한테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나처럼 오해하면 어쩌려고 이래. 저도 하고 싶은데 어디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다 알고 저랑 헤어진다고 하면 어쩌죠? 어쩌긴 뭘 어째. 자네가 달 설득하는 수밖에. 어머니는 화나지 않으세요? 에휴, 황당하긴 하지만 내가 화낼 문제는 아니잖아. 고아원에서 잘하고 싶어 잘하는 사람도 있어? 도대체 무슨 사연인데? 친어머니 혼자서 저희 남매를 키우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다 무너져가는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머니께서 미동이 없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봤어? 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서 밖에 나가서 119 좀 불러달라고 막 소리 질렀는데 119 대원들이 와서 보더니 서로를 보며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엄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대요. 세상에,
그런 일을 겪었다고? 얼마나 무서웠어 그래. 너무 큰 상처라 어디서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앞에서 처음 해봐요. 그런 와중에 여동생도 잃다니. 자립해서 나가면 여동생을 책임지고 살 생각만 했었어요. 그런데 소풍 때 여동생의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 꿈을 꿨어요. 여동생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은데 자꾸 보이지 않는 꿈이요. 엄마는 한숨만 쉬셨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듣던 저는 한숨조차 쉬지 못한 채 남편과 남편의 여동생을 번갈아 봤어요. 남편이 저랑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엄마는 제가 또 남편의 멱살이라도 잡을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남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왜? 여보, 당신 그래서 한 번씩 새벽에 깨고 그랬던 거야? 알고 있었어? 어떻게 몰라. 사람이 자다가 한 번씩 발작하듯 깨어나는데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물어도 말을 안 하니까 괜히 당신까지 슬프게 할까 봐. 그래도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미안해. 내가 당신을 속였어. 날 그 정도로밖에 안 봐? 고아원에서 자란 게 뭐. 내가 그것 때문에 당신이랑 결혼 안 할까 봐? 당신이 절실했어. 나는 당신하고 꼭 가족이 되고 싶어서. 근데 내 욕심은 아닐까 늘 두려웠거든. 내가 그만큼의 신뢰를 못 준 건가 싶어서 속상하잖아. 아니야, 내가 불안해서 그랬어. 평생 가도 당신만큼 좋은 사람은 못 만날 것 같은데 당신이 진짜 이야기를 듣고 떠나면 어쩌나 무서웠어. 그러면 지금 어머님, 아버님은? 양부모님. 동생 잃어버린 뒤 입양이 됐어. 안 가려고 했는데 고아원에서 가야 한다고. 내가 잘 자라야 나중에 여동생을 찾아도 잘해줄 수. 남편을 꼭 안고 있다가 문득 아직 울고 있는 시누이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시누이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서 제대로 보니 남편과 꽤 닮았더라고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막말했죠? 아니에요, 언니. 제가 죄송해요. 가족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나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잖아요. 저는 시누이도 꽉 안아줬어요. 우리는 당연히 가족이지 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빠가 많이 무서워했어요. 언니가 다 알고 나면 오빠를 떠날까 봐. 네? 내가 못 살아 정말. 남편을 쏘아보니 남편이 무안한 듯 머리를 극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몰래 만나고 있었어요? 네, 오빠가 당분간만 이렇게 보자고 언니한테 곧 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줄 몰라는 오빠가 안쓰러워서 천천히 말해도 된다고 했어요. 진즉에 말했어야지. 남편을 타박하면서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어떻게 찾은 거예요? 유전자 등록을 해놓은 덕분에요. 그렇게 찾을 때는 안 찾아지더니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되더라고. 그렇게 기쁜 소식을 왜 안 전해? 미안. 상간녀가 아니라 시누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보니 안쓰러울 정도로 깡말랐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랐어요? 어쩌다 보니 살이 잘 안 쪄서요. 어떻게 살았어요? 오빠 잃어버리고 나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고가 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 깨어났을 땐 기억이 없었어요. 기억이 없었다고요? 네, 그냥 어떤 지방 고아원에 있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고 이름도 새로 지어주고 생일도 임의로 만들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네, 고아원에서 나올 즈음에서야 기억이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이게 꿈인지 기억인지 헷갈렸는데 한순간에 오빠 얼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머, 신기하네요. 어디선가 잡고 있던 손을 놓친 기억은 있었는데 어릴 때이라 그런지 아주 선명한 기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빠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나면서 그때 내가 놓친 손이 오빠 손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어떡하면 좋아. 남편은 참담한 표정이었어요. 시누이가 남편을 보며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그만 좀 미안해했으면 좋겠어요. 오빠도 어린애였을 거 아니에요. 만나고 나서 미안하다는 말만 100번은 들었을걸요? 오빠 입장에선 미안하겠죠. 맞아. 나는 모두한테 미안해. 내가 손만 안 어차피 오빠는 입양돼서 고아원에서 자립할 필요가 없었잖아.
그래도 널 책임졌을 거야. 행여 내가 입양됐다고 해도. 나도 나름 열심히 잘 살았다고. 알아. 아는데도 오빠는 미안하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꼭 뭘 해줘야 하나? 이렇게 다시 만났으면 됐지. 기억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무래도 배회하다가 사고가 났던 모양이야. 교통사고였다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오빠를 찾아 헤맸겠지. 내가 진짜 죄인이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그래서 어딜 가든 그렇게 내 손을 꼭 잡고 다녔구나? 내가 그랬지? 손에 땀이 흥건할 정도로 손을 안 놓고 다녔잖아. 연애할 때는 좋아서 그러려니 했는데 결혼하고도 그런다니까 친구들이 안 믿더라고. 당신은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런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별나다 했네. 언니 많이 놀라셨... 바람 난 줄 알고 놀랐죠. 죄송해요. 신우이가 생긴 것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설마 그래서 나한테 천천히 알려도 된다고 했어요? 네, 저도 오빠네 가족이 되고 싶긴 했지만 언니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돈어른께서 저를 꽉 안아주시는데 진짜 감동했어요. 맞다. 엄마는 그 사연을 다 알아서 안아준 거야? 딱 보는데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그간 고생한 게 얼굴에 다 느껴지더라고. 가슴이 아파서. 그런 줄도 모르고 이게 다 무슨 상황인가 했잖아. 뭐? 애가 있어? 내가 그래서 상간이한테 부탁을 해? 하여튼 넌 날 닮아서 상상력이 너무 좋아 탈이야. 그 와중에 남동생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처남, 네 매형. 미안해. 매형도 참 사돈처럼 민망하게.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누가 사랑꾼 아니랄까봐. 우리 누나 눈치 보고 있었어요? 물론 나도 동생 찾아서 한이 풀리긴 했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죄송해요. 매형이 그럴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누나 동서분이 사진까지 보냈다고 하니까. 맞다. 동서. 그때였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동서가 우리 집에 온 겁니다. 형님! 와, 내가 진짜 가슴이 다 철렁해서... 턱까지 숨이 찬 동서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후일담을 털어놓더라고요. 제가요, 덜덜 떨면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형님, 집에서 뭐하고 계세요? 현장을 덮치셨어야죠. 제가 이럴 줄 알고 온 거예요. 얼른 준비... 그러나 뒤늦게 거실에 앉은 신우이와 우리 엄마, 남동생까지 본 동서가 손뼉을 치더라고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사돈 어르신. 다 알고 오신 거예요? 세상에, 현장 딱 잡았구나. 그렇죠? 어떡하면 좋아? 이제 시댁에 달려야겠네요. 동서가 호들갑을 떨면서 시댁에 전화를 걸려 하기에 저는 그 손부터 잡았어요. 그만. 네? 형님, 설마 봐주시려고요? 그러면 안 돼요. 동서는 여기까지만 참견하고 가. 우리는 다 해결했어. 그게 무슨... 글쎄,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님, 섭섭하게 왜 이러세요? 제가 뒤를 밟아서 알게 되신 거잖아요. 저 여자죠? 아까 그 여자 맞네. 저기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요? 동서, 그만해. 형님, 지금 상간녀 편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무리 저한테 섭섭한 게 많으셨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아무리 제가 얄미워도 저 상간녀보다는 형님 가족이잖아요. 그래, 이번 일은 동서가 제대로 한 건 하긴 했네. 덕분에 모두에게 빠른 자유가 찾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동서가 황당하게 굴었던 거 다 잊을게. 그러니까 동서도 그만 돌아가. 나 이제 마무리하려는 참이야. 형님, 설마 이도저도 아니게 끝내시려는 거 아니죠? 2번 다시는 안 만난다고 각서라도 받아야 한다니까요? 만나든 안 만나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형님! 저는 동서를 등떠밀어 내보냈고 동서는 나간 뒤에도 고래고래 소리쳤어. 형님!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 큰 코 다친다고요! 일단 동서를 내보낸 이유는 동서가 남편이 입양하라는 걸 모르는 눈치라 그랬어요. 시댁에서도 저에게 알리지 않은 걸 보면 시부모님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일단 내보내긴 했는데 난처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보며 물었어요. 어떻게?
그러게. 어머님, 아버님은 당신이 양자인 거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신 거지? 그러면 혹시 서방님도 몰라? 몰라. 내가 들어오고 둘째가 생긴 거라. 잠깐, 그러면 자네 차별받고 그러진 않았어? 다행히도 그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복덩이처럼 여겨주셨어요. 다행이네. 잠깐, 이럴 게 아니라 밥부터 먹자. 우리 사돈 처녀 좀 잘 먹여야겠어. 엄마는 두 팔을 걷어붙이셨고 저는 쫓겨나듯 나간 동서가 조금 신경 쓰였지만 갑작스러운 가족 환대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신우이는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도 먹었어요. 진짜 하나같이 다 맛있어요. 이런 음식을 먹고 자란 새언니가 부러워요. 그러면 아가씨는 고아원에서 내내 있다가 자립했어요? 네, 사고 나면서 몸에 흉터가 생겼는데 그래서 입양이 안 됐어요. 순간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그러나 엄마가 구운 생선살을 발라 신우이 밥그릇 위에 올려주며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입양하네 만회할 사람들이면 안 가는 게 낫지. 자기들만 변하면 사람도 그냥 갖다 버릴 종족들이잖아. 사람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스크래치 있다고 가치가 떨어지나? 그러게. 아가씨, 많이 먹어요? 저는 제가 생선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진짜 맛있어요. 앞으로 올케 언니한테 많이 해달라고 해요. 생선은 내가 넉넉하게 보내줄 테니까. 언니 귀찮게... 귀찮아도 어떡해. 언니가 엄마처럼 잘해줘야지. 내가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귀찮지는 않아요. 언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가씨는 잘 먹고 살 좀 찝시다. 오빠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네. 눈빛은 신우이만 보면서 손으로는 제 밥그릇에 생선을 발라 올려주더라고요. 여보, 지금 되게 이상하거든? 하나만 해. 습관이라. 쟤는 어머니가 챙겨주시기도 하고. 밥 먹으면서 아가씨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어요. 나오자마자 공장에 들어갔는데 다달이 돈 들어오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다 추파 때문에 추파요? 네, 우리 공장 직원들 책임자가 자꾸 저한테 치근덕댔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별일이 다 있었지 뭐. 젊고 어리숙하고 가족도 없는 여자애라는 이유로 참 쉽게 대하더라고. 그래서요? 결국 제가 나왔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일을 잘릴 수도 있는 곳이라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때 결심했죠. 이대로 살다가는 여기 사람들처럼 불의의 찍소리도 못하고 살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적어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관두고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했어요. 설마... 이번에 합격했어요. 곧 발령나요. 어머나, 겹경사네요. 정말이네. 어쩜 이렇게 일이 다 잘 풀려? 맞아요. 진짜 거짓말처럼 오빠도 찾게 되고 공무원 시험도 붙고 진짜 인생의 벼뜰 날이 온다더니 저는 지금인가 봐요. 이제 시작인 거죠. 다 오빠 덕분이에요. 저를 잊지 않고 찾아줬잖아요. 너 때문에 인생 꼬였지. 자꾸 그러면 나 진짜 오빠 미워한다? 난 오빠 한 번도 안 미웠어. 기억 들어오고 나서도 내가 그 손을 왜 놓쳤을까 그랬어. 오빠가 놓친 거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네가 착해서 그래. 그건 오빠도 마찬가지 같은데? 그러게, 남매가 착한 것도 닮았네. 우리 사돈 처녀 대견하네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시까지 준비하고. 잘했어요. 원래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거야. 고아든 부모가 있든 다 똑같아. 네. 이제 오빠도 찾았고 올케 언니도 있으니 가족도 있는 거고. 맞아요.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해요.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환하게 웃는 신우이를 보는데 제 여동생처럼 예쁘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저는 신우이를 자주 불러서 밥도 먹이고 첫 출근 옷도 사주고 그랬어요. 신우이가 언니 하며 따르는데 그간 얼마나 외로웠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언니, 제가 첫 월급 타면 이거 사드릴게요. 너무 비싸. 아가씨 필요한 거 사요. 저는 늘 얻어입고 받기만 해서 제가 뭘 사주는 게 꿈이었어요. 심지어는 그게 내 가족이라니 진짜 꿈만 같아요. 그렇게 기뻐요? 네,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만나서 천만다행이다 싶어요.
저도 곧 뭐라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말단 공무원이 월급 얼마나 받는다고 그건 차곡차곡 모아야지. 첫 월급만 가족을 위해서 쓰면 안 될까요? 사돈어른께도 선물하고 싶어요. 저를 보자마자 꽉 안아주시는데 저 진짜 울컥했어요. 우리 엄마가 정이 좀 많아요. 지금도 아가씨 데리고 오라고 난리예요. 저 갈래요. 그래요. 주말에 시간 되면 같이 가요. 아가씨 못 먹여서 안달난 사람이니까. 저 안 그래도 2kg 쪘어요. 2kg? 아직 멀었어요. 5kg 쪄야 한다니까. 네, 언니랑 사돈어른이 주신 반찬으로 밥 엄청 잘 먹고 있잖아요. 거기다 일주일에 사흘은 언니, 오빠랑 밥까지 먹고 저 진짜 배 터질 것 같아요. 오빠가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사실 나는 오빠 얼굴에 항상 내가 닿을 수 없는 그림자 같은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가씨였나 봐요. 나로선 오빠가 평범한 집에서 자란 사람인 줄 알았다 보니 그냥 내가 착각하는 거겠지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얼굴에 그늘이 없어요. 그래도 언니가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가씨 출근하기 전까지나 이러는 거지. 아가씨 출근 시작하면 이렇게 막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잖아요. 맞아요. 이제 좋은 날 다 끝났어요. 직장 다니면 2kg은 금방 빠질 수도 있어요. 열심히 더 먹어서 체력부터 기릅시다. 네, 언니. 진짜 감사해요. 제가 나중에 조카 태어나면 뭐라도 더 할게요. 그렇게 신우이와 가족이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 신우이와 저녁을 먹고 쉬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이 시간에 누구지? 인터폰을 확인한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 남편이 잠깐 고민하더니 현관문을 열더라고요. 그러나 어머니만 오신 게 아니었어요. 동서도 함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너 바람 피웠어? 어머니, 저 여자예요. 어떻게 저 여자가 여기 또 있어?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동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신우이에게 다가가셨어요. 누구세요? 네? 아니, 상간녀가 어딜 감히 내 아들 집에 있어?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가, 너 사상이 독특한 아이였니? 설마 자유연애 이런 거 좋아하니?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게 아니면 어떻게 상간녀가 네 집에서 저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늘어져 있어? 시어머니는 대뜸 신우이의 팔을 잡아 끄셨어요. 일어나요. 감히 내 아들 집에 왜 있어? 저기,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라서요. 대기 날 왜 불러요? 앞으로도 날 볼 일은 없을 텐데. 그리고 아가.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셨어요.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어떻게 상간녀를 집에 들일 수 있니? 지난번에도 그랬다며? 심지어는 사부인의 사돈총각까지 있었다며? 그때였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손에서 신우이를 빼내더라고요. 아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너? 지금 내 앞에서 상간녀 편을 들은 거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그렇게 키웠냐고? 는 당장이라도 눈물을 쏟으실 기세였어요. 제 동생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네 동생은 친동생이요. 친동생? 네 친동생은 내 둘째 아들이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형제지간이지만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죠. 아들! 어머니가 저를 정말 친아들처럼 귀하게 키워주신 거 알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잃어버린 제 여동생 맞아요. 제가 언젠가 부탁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친동생 찾고 싶다고.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냐고 했었잖아요. 안 된다고 했잖아! 시어머니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여동생의 손을 놓친 이후로 한 번도 편히 잡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상담도 받게 해줬잖아! 이제는 잠을 잘 자요. 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보다 혈연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똑같이 중요해요. 똑같이? 아니지. 넌 내 명령을 어기고 네 여동생을 찾았어. 그건 결국 키워준 우리 정성보다 핏줄이 더 귀했다는 거잖아. 이건 배신이야.
그냥 잃어버렸던 동생을 찾은 거예요. 저한테는 남동생도 여동생도 똑같이 소중해요. 그러니 불공평하지. 우리는 평생 너랑 같이 살았다. 그런데 이제와 찾은 친동생이 똑같이 소중해? 시어머니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고 동서가 얼빠진 얼굴로 묻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아주 보니까 우리 남편 친형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소리 마! 시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남편이 급히 따라 나가더라고요. 저는 시누이를 챙겼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언니, 저는 괜찮아요. 그보다도 오빠 어머니가 많이 놀라신 것 언젠가 알리자고는 했지만 이렇게 빨리 알려질지는 몰랐네요. 저는 동서를 봤어요. 동서가 기가 차다는 듯 묻더라고요. 형님은 알고 계셨던 거네요? 그게 뭐? 그러면서 제 앞에서 형님 노릇을 하셨던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아니, 진짜 형님도 아니면서 왜 그러셨어요?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엄연히 말하면 우리 남편이 장자인 거네요. 진짜 큰아들. 근데 왜 제가 손아래 동서예요? 아까 어머니 못 봤어? 어머니는 우리 남편도 똑같이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저도 억울하다고요. 우리 남편만 친아들인데 제가 왜 손아래 동서가 돼요? 그러면 내가 아래야? 아니 뭐 형님은 이도저도 아닌 존재인 거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때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도대체 왜? 말하기 잘했네요. 덕분에 형님과 아주버니의 정체를 알게 됐으니까요. 뭐? 우리 집안에서 실질적인 아무 권리도 없는 존재.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그때였어요. 시누이가 동서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저기요, 그렇게 남의 사진 막 찍는 거 초상권 침해인 거 알아요? 네? 내 사진 함부로 찍어서 퍼날랐죠? 초상권 침해라고요. 참나, 상간녀. 아니지, 상간녀는 아니어도 그렇게 떳떳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서는 남의 집안에 분탕질이나 만든 주제에. 잠깐, 그러니까 아주버니까 고아 출신이라는 거고? 이 여자도 고아 출신인 거네? 하여튼 출신 없는 것들은 낄 때 안 낄 때 분간도 못하나 보네. 동서의 가시돋친 말에 시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벌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말했어요. 우리 시누이 공무원이야. 네? 비록 운이 나빠 고아가 됐지만 자기 인생 열심히 살고 있다고. 심지어 벌써부터 주변에서 소개해달라고 난리야. 신부감 1위인 거지. 형님, 지금 뭐 저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저 고졸에 집에서 살림만 한다고 무시하시냐고요? 지금 사람 무시하는 건 동서잖아. 우리 남편이 시댁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고아 출신이라고. 그래서 나도 한마디 했어.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우리 신랑도 시누이도 자기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난 자랑스러워. 형님 설마 우리 신랑 회사 관두고 사업 준비한다고 비웃으시는 거예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난 몰랐네. 모르셨다고요? 툭하면 어머니가 전화해서 하소연하시는 것 같길래 당연히 아시는 줄? 요즘은 우리 시누이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나저나 큰일 났네. 동서도 일 안 하는데 서방님까지 사업이라니. 우리 신랑은 그런 기질은 없더라고. 그저 성실하게 우직하게 일하는 타입이라. 언니, 저도 그런 편이에요.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하나 봐요. 저는 동서 앞에서 보란듯이 시누이를 더 죽여 세웠고 결국 동서는 무안한 듯 내 집에서 나갔어요. 저는 시누이를 달랬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와, 동서라는 분 장난 아니네요. 그간 속 많이 뒤집혔죠?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가 언니 편이에요. 고마워요, 아가씨. 그나저나 남편이 어머님을 좀 달랬는지 모르겠네. 잘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어차피 언니랑 오빠만 보고 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엄마가 섭섭해할걸요? 맞다, 사돈 어른도요. 시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시누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계세요. 남편을 시누이에게 뺏기는 것 같아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랑 결혼은 어떻게 시키셨냐고 물으니 그러셨어요. 그거야 내 아들이니까, 내 며느리니까 상관없었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아들이고 며느리인 건 안 변해요. 됐어. 벌써 변한 것 같던데 뭘. 너 요즘 나한테 전화도 안 하잖아. 오늘 하고 찾아왔잖아요. 갑자기 신우이가 나타나는 바람에 정신이 좀 없었어요. 아,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언젠가는 시댁 식구들도 신우이랑 밥 한 끼 하는 날이 오려나요? 언젠가를 꿈꾸며 지금은 일단 우리끼리의 추억부터 오붓하게 만들어 가려고요. 할머니, 내가 건물 앞에 폐지 놓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거 이렇게 자꾸 쌓아두면 꼴 보기 싫다고 내가 말 안 했어요? 아이고, 금방 가져갈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 점심 챙겨주려고 잠깐 들어왔다가요. 잠깐이고 나발이고 남의 건물에 이런 쓰레기를 쌓아두면 어쩌자는 거예요. 사정이 딱해서 봐주려고 그랬더니 사람이 점점 염치를 모르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치우겠습니다. 한 번만 더 상자 쌓아둔 거 보면 그때는 나도 안 참아요. 자꾸 이러면 아주 방 빼버리는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리어카에 쌓인 폐지를 보고 성을 내는 집주인의 성화에 저는 서둘러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폐지 주워 생계를 꾸리며 아픈 아들과 겨우겨우 사는 제가 폐지를 줍다가 잠시 집에 들렀다가 그런 소리를 들었네요. 잠깐도 사정을 봐주지 않는 집주인이 야속했지만 내 집도 아니고 남들에게 피해가 간다니 어쩌겠습니까? 저는 그저 제가 못난 탓이라 생각하며 파스 붙인 허리를 겨우 지탱하며 리어카를 몰았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 겨우 돈 10,000원을 손에 쥘 수 있었죠. 저는 그 돈을 조심스럽게 허리춤에 집어넣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은 돈을 들고 적금을 들을 작정이었거든요. 허리춤에는 꼬깃꼬깃 접힌 지폐들이 수두룩 들어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주워서 만든 돈이었죠. 다 해봐야 몇십만 원이 될까 싶었지만 저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귀한 돈이었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아들의 미래가 걱정이었던 제가 하루라도 기력이 있을 때 아들 앞으로 목돈을 마련해두고 싶었거든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싶었죠. 그렇게 귀중한 돈을 들고 은행을 찾아간 저는 번호표를 뽑고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는 이 은행의 VIP였는데 이제는 일반 고객이 되어서 찾아온 것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너무나 달라진 제 처지가 부끄러웠던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움츠려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저를 비웃는 눈초리가 느껴지더라고요. 슬쩍 고개를 돌아보니 창구에 있던 직원 하나가 저를 노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그 직원은 아니기를 바랐지만 하필이면 제 차례에 그 직원이 저를 응대하더군요. 적금 하나 부으려고 한다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직원이 표독스러운 눈빛과 싸늘한 말투로 저를 타박했습니다. 뭐 돈이라도 받으려고 왔어요? 그 거지꼴로? 고객으로 찾아와서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하는 건지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따져 물으려 했죠. 하지만 고개를 들어 그 직원을 제대로 마주한 순간 저는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설마 나 만나러 온 거예요? 아니, 이제 다 끝난 마당에 뭐하러 나를 찾아와요? 너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는 제게 표독스럽게 따지는 그 젊은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전 며느리였습니다. 1년 전 제 아들과 이혼하고 소식도 없이 사라져버린 전 며느리가 제가 찾아간 은행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저는 뜻밖의 만남에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어요. 사실 저에게 그 애는 악연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제 아들이 아파서 누워있게 된 것도 제가 리어카 끌고 폐지나 주우며 살게 된 것도 어찌 보면 다 그의 탓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그 애가 은행 창구에서 저를 깔보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 꼴로 온 거 보니 어디 구걸이라도 하려고 온 것 같은데 나 돈 없으니까 꺼지세요.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말라고요.
너는 나를 만나서 할 말이 그것뿐이냐? 우리 아들이 어찌 사는지,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건 궁금하지도 않아? 네가 정말 인간이니? 그걸 왜 나한테 따져묻고 난리예요?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나 어떻게 살던 이제는 나랑 상관없잖아. 이혼한 지가 언젠데 내가 아직도 자기네 집 며느리인 줄 아나. 그래도 한때 가족이라고 아꼈던 아이가 제 눈을 노려보며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저는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가슴이 찢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아이였나 싶은 배신감과 두려움, 그리고 억울함에 서러워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바보같이 사는 저는 그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 맞다나 예전에나 제가 그의 시어머니였지 이제는 그저 돈 없이 가난한 노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지 저는 제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돈 걱정 없이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살아온 만큼 정당하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죠. 남편과 저는 꽤 번화한 먹자골목에서 일찍이 터를 잡고 식당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음식 비법 덕분에 맛집으로 알려진 저희 식당은 나날이 손님을 끌고 장사가 잘 되어갔고 매일 현금을 쓸어 담으며 남부럽지 않은 부를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유일한 걱정은 슬아의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다행히 제가 30이 넘은 나이에 늦둥이 아들을 볼 수 있었어요.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 그런지 저희는 아들이 무탈하게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벌어두어 둔 돈은 부족함 없이 있으니 공부든 뭐든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걱정 없이 살았으면 싶더라고요. 원래 다 해주고만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저희 아들은 특출난 장기나 재능은 없었지만 다행히 부모 말 잘 듣고 속 썩이지 않는 착한 아들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제 실력과 공부에서 회사도 들어가고 나무랄 것 없는 아들이었죠. 하지만 딱 하나 제가 그런 아들에게 바라는 게 있었어요. 아들이 하루빨리 제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었죠. 저희가 너무 품에 끼고 살았던 건지 아들은 3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얌전하고 내향적인 성격이라 그런 건지 내내 집에만 있고 연애를 하는 것도 흔치 않았거든요. 결혼이야 아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 신경을 끄자 싶으면서도 하나뿐인 아들이 혼자인 게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늦둥이라 다른 형제도 없고 이러다 저희가 떠나면 혼자 어떻게 지내려나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은근슬쩍 아들에게 선짜리 얘기도 꺼내보고 했지만 아들은 영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말을 꺼내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 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요. 뭐? 그게 정말이니? 아니, 전에는 딱히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일이 생겨서. 일이라니? 설마 너 이 녀석 설마 사고라도 친 거냐? 죄송해요. 부모님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어요. 세상에 그 쑥맥 같던 네가 정말로? 그래도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질 거고 이미 저희끼리는 다 약속했어요. 엄마랑 아버지만 허락해 주시면 바로 식을 올리고 싶어요. 녀석 여태 그리 미적거리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그래도 다행이네. 엄마는 네가 하루빨리 결혼했으면 싶었거든. 연애 소식도 들려주지 않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황당하고 기막힌 듯 했지만 저는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미 노총각이었던 아들이 이렇게라도 가정을 꾸리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어차피 둘 다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 저희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결혼을 준비하며 아들이 만나는 아가씨를 만나보니 더욱 마음이 놓였어요. 대단히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모난 구석 없이 수수하고 착해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기에 괜히 더 짠하고 마음이 가기도 했죠. 그럼 할머니 돌아가시고 쭉 혼자 지낸 거예요? 네,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로 할머니 손에 맡겨졌는데
엄마는 소식이 끊긴 지 오래고 아버지는 오래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할머니랑 지내다가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는 혼자예요. 아이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동안 외롭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호석 씨 만나고서부터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호석 씨를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어머, 우리 호석이를 많이 좋아하나 보네. 고마워요. 못난 우리 아들 받아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받아준 게 아니라 호석 씨가 저를 받아준 거죠.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저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별 볼 일 없는 저를 며느리로 맞아주신다니 너무 감사해요. 순하고 참한 며느리는 저희에게 고마워하고 또 고마워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애가 제 아들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게 보여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며느리는 친정이 없이 혼자였기에 저는 아이들의 결혼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배가 부르기 전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려다 보니 마음이 급했죠. 그런데 그 좋은 일을 앞두고 뜻밖의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혼전 임신이었던 며느리가 결혼 준비 중 그만 유산을 하게 되고 말았던 거죠. 며느리는 충격이 컸는지 다니던 은행도 그만두고 몸져 누워버렸고 아들 역시 실망감이 큰 듯했습니다. 노총각 아들을 결혼시킬 생각에 기대하며 손주를 기다리던 저희 부부 역시 마음이 착잡하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의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졌고 결혼 후 며느리는 저희와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유산 이후 쉬고 있던 며느리가 먼저 저희에게 식당 일을 돕겠다고 얘기를 꺼냈거든요. 어머니, 식당 일 하시기 힘드시죠? 저라도 어머님 일 도울까요? 왜? 무슨 일 있니? 아니면 괜히 호석이가 논다고 눈치라도 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하기도 하고 저도 언제까지 쉴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 아버님이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데 제가 뭐라도 돕고 싶어요. 어머나,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어? 늘 어머님, 아버님 걱정인걸요. 제가 도움이 되고 싶어요. 며느리가 도와주면 우리야 좋지만 근데 식당 일이 은근히 힘이 들어서 말이야. 은행에서 일하던 네가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저 일 잘해요, 어머니. 일머리도 좋고 어릴 적에 할머니 도와드리려고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모르는 건 어머님이 가르쳐 주시면 되죠. 하긴 우리 며느리가 여간 야무져야지. 저는 먼저 나서서 일을 돕겠다고 하는 며느리가 참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부모를 무시하기 일쑤라는데 저희 며느리는 전혀 안 그랬거든요.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착하고 속 깊은 아이였어요. 며느리는 우리를 데리고 같이 여행도 가고 어딜 가나 저희들 생각이 났다며 선물도 하고 정말 자기 부모처럼 대했습니다. 먼저 다가와서 살갑고 애교 있게 구는 그 애가 저도 예쁘기만 했죠. 거기다 우리를 위한다며 식당 일도 부지런히 돕더라고요. 아들이 늦도록 결혼을 못해서 속을 끓였던 게 이런 며느리를 얻으려고 그랬던 건가 싶을 만큼 좋았죠. 유일한 걱정이던 아들이 결혼해서 예쁜 가정을 꾸리고 살가운 며느리까지 생겼으니 저는 더 바랄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켰으니 손주도 보고 오래오래 살다 갔으면 좋으련만 남편이 심장마비로 하루아침에 제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거든요. 언젠가 가게도 정리하고 남편과 둘이서 오붓하게 지낼 노후를 기대하고 있었던 제게 남편의 죽음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보다도 건강했던 사람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장례식도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한동안은 가게 일에 신경도 쓰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지내야 했어요. 도저히 밥도 먹히지 않고 일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동안은 남편이랑 합심해서 가게를 운영해 왔는데 이제 남편이 없으니 저 혼자 어떻게 가게를 꾸려가야 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약한 소리일지 몰라도 남편 없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가게를 접어야 하나 고민하던 와중에 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꺼내왔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속상해도 기운을 내셔야죠. 이러다 어머니까지 어떻게 되실까봐 저 너무 걱정돼요. 내가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드는구나.
너무 갑작스러워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냥 이대로 가게를 접어야 하나 싶다. 가게를 접으시려고요? 아무래도 너희 시아버지가 안 계시니 내가 혼자 운영하기가 버거워서 말이야. 그냥 나도 이제 다 내려놓고 쉬고 싶구나. 하지만 이 가게는 어머님한테 의미가 크잖아요. 아버님, 어머님이 오랫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도 아는데 이대로 그냥 닫기에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어머니, 제가 열심히 배워서 가게를 물려받으면 어떨까요? 어? 네가? 그게 정말이니? 너 정말 그럴 생각이 있어? 예, 그럼요. 사실 제가 어머니 도와드린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가게에 벌써 정이 붙어서요. 그런 가게가 그냥 문을 닫는 건 못 볼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이제 힘드시다면 제가 이어가 볼게요. 어머님, 아버님처럼 나중에는 저랑 남편이랑 둘이서 열심히 하면 좋지 않겠어요? 너희가 그렇게만 해준다면야 나야 걱정이 없지. 세상에 어쩜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다 했니? 역시 에미니가 속이 깊구나. 너무 힘들어서 가게 운영까지 포기하려 했던 그때 며느리가 선뜻 나서준 겁니다. 식당 운영이 얼마나 힘든지 옆에서 겪어봐서 잘 알 텐데도 저를 위해서 그런 큰 결심을 해준 며느리가 너무나 고맙고 예뻤습니다. 사실 저도 버거워서 그랬던 거지 정작 가게 문을 닫으려니 아쉬움이 컸었거든요. 그런 마당에 아이들이 저희의 가업을 이어가 준다면 그것만큼 고마운 일이 없었죠. 그렇게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제 밑에서 가게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방 일부터 가게 장부까지 전부 보여주며 며느리에게 식당 영업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다행히 은행원으로 일하며 일머리가 있던 며느리는 큰 어려움 없이 식당 운영을 배워나갔습니다. 원래도 제 일손을 도와주던 경험이 있었기에 제 예상보다도 빠른 시간 안에 일을 배우더라고요. 아들도 같이 운영을 했으면 싶었지만 아들은 식당 일에 큰 관심이 없는지 자기 직장 생활에 전념했습니다. 아들도 주말에 나와서 일손을 돕기는 했지만 이제 가게 일을 주관하는 건 아들도 저도 아닌 며느리였죠. 바지런히 노력하며 일을 배우는 며느리 덕분에 저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며느리 손에 일이 익어갈 즈음 저는 며느리에게 완전히 가게를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아가, 너도 이제 배울 만큼 배웠고 혼자서도 잘하는 것 같으니 아예 물려받는 게 어떻겠니? 벌써요? 저 아직 어머니한테 배울 게 많은 것 같은데. 아니야, 너는 이미 충분해. 너 하는 거 보니 내가 믿고 맡겨도 되겠다 싶어서 말이야.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러다가 어머니한테 괜히 누를 끼치는 건 아닌지. 그럴 리가. 내가 너를 그동안 봐왔잖니. 나는 너를 믿는다. 네, 어머니 말씀대로 열심히 한번 잘해볼게요. 그래, 그럼 명의도 네 앞으로 돌려주마. 안 그래도 준비는 다 해놨단다. 명의를요? 정말이세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내가 다 고맙다.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노총각으로 늙어가던 우리 아들 구제해주고 나랑 네 시아버지한테도 딸처럼 잘했잖니. 내가 어디서 또 너 같은 며느리를 보겠니? 너는 우리 집안의 복덩이나 다름없어. 그래서 주는 선물이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이제 네 재주껏 잘해봐라. 대신 나한테 다달이 생활비만 좀 줄 수 있겠니? 생활비요? 당연하죠. 제가 설마 받기만 하고 입 닫겠어요? 걱정되시면 뭐 공증이라도 받을까요? 아유, 공정이라니. 가족 간에 뭐 그런 게 필요해? 그냥 네가 적당히 챙겨만 주렴. 나야 너를 믿으니까. 그러세요, 어머니. 저 믿으세요. 제가 앞으로 어머니 노후 끝까지 책임질게요. 저는 며느리가 가게 일을 배우겠다고 했을 때부터 그렇게 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왕 배우겠다고 하는 거 그의 마음이 예뻐 보여서라도 선물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식당 일이 힘들기야 하겠지만 저희 부부가 공들여 자리를 잡은 지 오래고 수익도 보장되어 있으니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애들이 아이를 낳고 살려면 며느리가 복직을 해서 맞벌이로 일을 하는 것보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도 싶었죠. 그래서 저는 가게를 이어보겠다는 며느리가 기특한 마음에 아예 며느리 앞으로 가게 명의까지 넘겨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 결정에 무척이나 고마워했고
저희 고부관계는 더더욱 좋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를 완전히 믿고 맡기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며느리에게 식당을 넘기고 한 달 정도 지나던 어느 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지만 서로 할 일을 하며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아들 부부가 갑자기 이혼을 한다고 하는 거였어요. 먼저 아들에게 이혼 소송장을 내밀었다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니? 이혼이라니? 갑자기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세상에, 당신 정말 사람 맞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염치가 없어? 그런 어마어마한 잘못을 해놓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뒤에서 그딴 짓을 하고 나를 배신해놓고 제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라는 말이야.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당신한테 사과를 해?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호석이가 왜? 호석이가 아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다짜고짜 제 아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사과하라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말없이 아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순하고 착하던 며느리가 저런 소리를 하는가 싶었거든요. 호석아, 너 무슨 실수라도 했니? 아니에요, 엄마.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언제까지 그렇게 발뺌할 건데? 당신이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내가 증거까지 다 잡았어. 아니, 애미야. 대체 호석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러냐? 어머니, 저 이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이 사람 저 두고 바람났어요. 바람? 그게 정말이냐? 호석아, 너 정말 바람났어? 바람이라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바람을 피우기는 누가 바람을 피워? 당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는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한테는 영 관심도 없는 아이라 다른 걱정을 했으면 했지 정말 그런 의심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며느리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 말에 저는 황당하고 기막힐 따름이었어요. 아니, 호석이가 바람이라니?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애미야, 네가 뭘 잘못한 것 아니니? 어머니까지 저 사람 편 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머니. 언제는 제가 딸 같다고 그러시더니 결국 자기 아들 편이시네요? 제가 증거까지 있다는데도 믿지 못하시겠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제 아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제 앞에 사진을 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눈 있으시면 제대로 보세요. 설마 아드님 얼굴도 못 알아보시는 건 아니죠? 이게 다 뭐냐? 이거 정말로 호석이야? 호석아,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정말 너냐? 네가 결혼할 여자 두고 딴짓거리를 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바람은 무슨 바람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여기 이렇게 떡하니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을 하려고? 당신이 인간이니? 네가 인간이야? 아니, 이게 다 뭔데?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럼 이거 뭔데? 여기 여자랑 팔짱 끼고 모텔 들어가는 것까지 찍혔잖아. 그런데도 아니라는 소리가 나와? 그리고 이미 그 여자가 다 실토했어. 당신이랑 몇 번이나 만났다고 나한테 다 사실대로 말했다고. 정말 미치겠네. 나는 아니라는데 왜 그래 정말? 아니라고 해봐야 이미 증거가 명확해. 당신은 바람을 피웠고 유책 배우자야. 나는 절대로 당신 용서 못해. 위자료 피해 보상 다 받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들은 절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며느리가 내밀어 보인 증거 앞에서 저도 더 이상 아들의 편이 되어줄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 아들이 웬 여자와 다정히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이 있었거든요. 믿었던 아들에게 크게 실망한 저는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착한 며느리와 열심히 살면 그만인데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타박을 했죠. 그러자 아들은 끝까지 아니라며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그런 사진이 찍혔는지 모르겠다며 아들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며 여기저기 뛰어다녔죠. 하지만 어디에서도 결백을 밝힐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정말 아니에요, 엄마. 저 진짜 맹세코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제가 그런 짓 할 깜냥이나 되나요? 그럼 어떻게 그런 증거가 남니?
게다가 그 여자가 에미한테 실토까지 했다며. 정말로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는 저를 믿어주셔야죠. 저 진짜 억울하다고요. 그래, 나도 네가 그런 짓을 할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이게 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구나. 제가 정말 제 결백 밝힐 거예요. 저는 억울해하는 아들을 믿어주었지만 제가 아들을 믿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세상이 모두 며느리 편인 것처럼 돌아갔거든요. 며느리는 아들의 유책 사유를 밝힌다며 더 명확하고 정확한 증거들을 들고 나왔고, 아들은 억울해하면서도 끝내 결백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아들 본인도 어디서 찍힌지 모르는 사진들이 조작이라고 맞받아칠 증거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 즈음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았는지 아들이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꾸하는 문자들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뒷받침하는 바람에 결국 소송은 며느리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고작 몇 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죠. 갑자기 벌어진 가정 파탄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제가 며느리를 찾아가서 마음을 달래고 설득을 해보려 했지만 며느리는 저를 쉽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애미야, 나랑 얘기 좀 하자꾸나. 호석이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아들 편을 들려는 게 아니라 계속을 내가 모르지 않아서 그래. 걔는 바람피는 꼴을 참으면 참지 그럴 수 있는 애가 아니야. 워낙 유약하고 마음이 여려서 그럴 줄 모르는 아이인데.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법정에서 다 증명됐는데. 어머니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속이 시꺼먼 인간이죠. 자기 부모는 그렇게 속여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아주 찌긋찌긋하다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끈을 잡아보려 가게를 서성거리던 어느 날, 저는 며느리가 비싼 권리금을 받고 제 가게를 팔아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혼을 했지만 가게에 대한 애정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애가 저한테 한마디도 없이 가게를 남에게 넘긴 겁니다. 오랜 세월을 쏟아부은 가게가 남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과 배신을 느껴야 했습니다. 뒤늦게 며느리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그 후 소식도 없이 사라진 며느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전 며느리의 소식을 모른 채 아들과 단칸방에서 힘들게 지내야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아들이 소송 비용을 크게 물고 전 며느리에게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제가 수중에 들고 있던 돈을 거의 다 써야 했거든요. 게다가 아들이 그 일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바람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제가 하는 수 없이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기만 했더라면 무슨 방법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 많던 부와 돈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제 인생이 비참하고 가엾기만 했어요. 그러다 아픈 아들 걱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 돈을 모으던 제가 적금을 부으러 은행에 찾아가게 되었고, 거기서 전 며느리를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설마 나 만나러 온 거예요? 아니, 이제 다 끝난 마당에 뭐하러 나를 찾아와요? 네가 어떻게 여기에? 내가 한 번만 더 나 찾아오면 신고할 거라 그랬지. 당신 내가 콩밥 먹여줄 거야. 각오해. 전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악담을 쏟아부으며 저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무렴 오랜만에 만난 저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는지 배신감에 몸이 떨려왔어요. 그렇게 충격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 누군가 제 앞에 나타나 아는 체를 해왔습니다. 아니, 사모님 아니세요? 누구세요? 아, 저 지점장입니다. 제가 사모님이랑 사장님 계좌 관리를 해드렸었잖아요. 그 은행은 저와 남편이 한창 가게를 열심히 운영하던 시절 주거래 은행이었는데, 남편이 떠나고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뺏기고서는 한동안 발길을 끊었었습니다. 예금할 돈도 없는데 얼굴을 들이밀기가 좀 창피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온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지점장님이 와서 저를 반겨주신 겁니다. 지점장님은 저를 보고 90도로 인사를 하며 깍듯이 대했습니다. 저를 예전처럼 극진히 대해주는 게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민망한 마음이었어요. 예전이야 그만한 대접을 받을 만한 고객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으니까요. 아이고, 점장님, 그러지 마세요. 저 이제 VIP실에 못 갑니다.
저 그냥 작은 적금 하나 부으러 온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보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제가 그동안 사모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저를 기다리셨다고요? 왜요? 사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으셔서요. 사장님이 저희에게 예금을 맡기신 건 아시죠? 그걸 안 찾아가시길래 수소문해서 연락을 드려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찾아주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점장이 하는 말에 저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묶어둔 예금이라니 저는 그런 게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제게 예금을 찾아가라는 점장님의 말에 저는 VIP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몰랐던 예금의 존재에 대해 듣게 되었죠.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모님 앞으로 예금을 만들어 두셨어요. 어쩌면 그런 일을 겪으실 걸 예상이라도 하셨는지 정말 공교롭더군요. 아무튼 사장님께서 당신이 돌아가시고 다시 사모님이 찾아오시면 예금을 꺼내드리라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셔서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통장을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제 앞으로 예금을 개설해 두었던 겁니다. 설마 남편이 저를 위해 이런 것을 마련해 두었을지는 몰랐던 저는 놀라고 떨렸어요. 어쩌면 남편은 제가 이런 일을 겪을 것을 예상이나 했던 건지 남편은 자신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제가 살 길을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남편이 제 앞으로 넣어둔 예금은 무려 5억. 아들과 같이 살 집을 구하기에는 적당한 돈이었습니다. 세상에, 여보, 결국 당신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남편 덕분에 살구멍이 보인다 싶었어요. 남편의 세심한 결정에 감격스러웠던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흘렸죠. 그렇게 저는 곧장 예금을 빼내기로 했어요. 당장 아들의 치료도 시급하고 지낼 만한 집이 필요했거든요. 다행입니다. 사모님이 힘드신 줄 알았으면 제가 진작 연락을 드렸을 텐데. 아니에요. 제가 진작 찾아왔어야 하는 건데 그동안 경황이 없어서 그러지 못했네요. 이제라도 잘 풀려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무슨 일 있으시면 주저 말고 저한테 찾아오세요. 한번 VIP는 영원한 VIP시니까요. 그런데 그때 노크를 하며 직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저에게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저와 전 며느리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다며 전 며느리의 실체를 고발해주는 겁니다. 어쩌면 며느리가 처음부터 저희 집안을 노리고 접근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말이죠. 저희 식당은 저렴한 가격에 장사하는 집이라 단골 손님들이 현금 결제를 많이들 하셨는데 그래서 매일 들어오는 현금을 저희 아들이 은행에 직접 입금을 시키곤 했었어요. 그때 전 며느리가 이 은행의 창구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며느리가 저희 아들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부터 아드님이 오시면 자기가 나서고 하더라고요. 자기 전담 고객으로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두 사람이 결혼까지 했다가 이혼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이상해서요. 어쩌면 은행 직원이던 전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아들에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 저는 곧장 아들에게 그 얘기를 전했어요. 그러자 아들 역시 비슷한 의심을 하는 듯 했습니다. 애초에 먼저 아들에게 관심을 보인 것이 며느리였고 그 애가 적극적으로 들이댔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크게 확신이 없어 소극적으로 나왔고 그런 상황에 갑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딱 하룻밤일 뿐이었는데 어쩌다 그런 건지 의아했지만 아들은 그 애를 책임지기 위해 결혼을 약속했던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갑자기 모든 것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애초에 임신과 유산도 없던 일이었던 건 아닌지 아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던 불륜 사건마저 전부 전 며느리가 꾸민 일이 아닌가 싶었죠. 이 모든 게 그 애가 꾸민 일이라면 무고죄나 협박 등으로 빼앗긴 재산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신중하게 들어주셨고 승소할 확률이 크다며 적극적으로 소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특히 전 며느리가 계획적으로 제 아들에게 접근한 것부터 이혼의 과정이 매우 수상하다며 증거가 조작되었거나 공범을 매수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셨죠. 저 역시 처음부터 이상한 일들이 많았기에 신중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탐정까지 고용하며 전며느리의 뒷조사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며느리의 행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부모님은 돌아가신 적도 없었고 하도 사고를 쳐서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답니다. 게다가 은행에서 일하는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는지 해고와 이직을 반복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아이의 씀씀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 견물생심이 생긴 건지 언젠가부터 씀씀이가 과하게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은행 직원 월급이야 뻔한데 돈을 너무 헤프게 쓰더라고요. 말로는 전 남편한테서 받은 게 많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돈 있는 사람이 뭐하러 재취업을 하겠어요? 면접 볼 때는 꼭 일해야 한다고 점장님한테 사정을 했다는데 아무래도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제게 의심스러운 정황을 알려주었던 은행 직원은 평소 그 애가 분에 넘치는 명품을 휘두르고 사치를 즐기는 것을 눈여겨보았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들도 전며느리와 결혼 생활 내내 돈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었어요. 엄마가 속상할까봐 말 못했는데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많았어요. 내가 직장 생활 해봐야 가게벌이보다 못하다고 자꾸 일을 관두고 가게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나 보다 생각했는데 자꾸만 그러는 게 아무래도 돈 욕심이 나서 그런가 싶었어요. 그때부터 의심을 했어야 하는 건데 다 제 탓이에요. 전며느리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VIP 고객들의 계좌를 보며 부러워하고 명품을 두르고 사치를 일삼으며 스스로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은행 직원이면서도 대출이 상당했고 심지어 대부업체까지 드나드는 것이 밝혀졌죠. 그렇게 자신의 욕심에 허덕이던 그때 그 애가 은행에서 제 아들을 보고 돈을 노리고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순진한 제 아들을 꼬셔서 자신의 팔자를 바꿔보려고 결심했던 거겠죠. 그리고는 끝내 저를 속여 제 가게와 제 전 재산을 뺏어간 겁니다. 믿었던 며느리가 처음부터 사기를 쳤다는 사실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내가 저를 얼마나 믿고 잘해줬는데 기막혀서 정말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조심했으면 되는 건데 어쩌다 꽃뱀 같은 여자한테 걸려서. 네가 무슨 탓이니? 속인 놈이 잘못된 거고 등쳐먹은 걔가 나쁜 거지.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런 사실이 다 밝혀졌으니 우리가 되갚아주면 되는 거야. 지금 탐정사무소에서 그의 뒤를 밟고 있어. 그리고 변호사님도 소송에서 우리가 유리할 거라고 하셨으니까 조금만 버티자. 엄마가 반드시 그 애를 감옥에 보낼 거야.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꼭 그 아이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순진한 내 아들을 깨어 인생을 망치고 저와 남편이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을 무너뜨리고 가져간 그 아이에게 꼭 되갚아줄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저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법원에서 다시 그 아이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다시 만난 그 애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는데 뜻밖에도 전며느리는 제게 잘못을 구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고소는 취하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가 언제 나한테 사과를 하려나 싶었는데 오늘에야 사과를 듣게 되는구나. 그치?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 욕심이 과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네가 감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우리 아들을 만난 것부터 모든 게 다 거짓이고 작정이었으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소리가 나오니? 저도 살려고 그랬어요. 호석 씨는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 만나면 저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머님도 저한테 잘해주시고 저 정말 행복했어요. 그랬는데 네가 감히 우리 뒤통수를 쳐? 너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고 속여서 이혼까지 했잖아. 우리 아들이 억울함에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괴로워하는 줄 알기나 해?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다 망가졌어. 짐승도 은혜를 안다는데 네가 대체 짐승보다 나은 게 뭐냐?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저 이러다 정말 감옥 갈지 몰라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어디서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 꽃뱀 주제에 무슨 염치로 나를 어머니라 불러? 나는 너 같은 며느리 없다. 그러게 잘해줄 때 잘했어야지. 나는 널 믿고 다 내줬는데 네가 감히 우리 뒤통수를 쳐?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거사. 어머니, 제발요. 그 애가 답지 않게 저에게 용서를 구하더군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그 애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사정하는 걸 보니 그래도 상황 파악은 제대로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너한테 안 좋은 것 같지? 이대로면 네가 감옥에 가겠다는 걸 너도 아는 거지. 네가 이러는 걸 보니 역시 나한테 유리한 상황인가 보구나. 어머니,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이러다가 진짜 감옥 가면 어째요? 저 그런 데서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런 게 무서웠으면 사기를 치지 말았어야지. 남 속이고 남의 것 훔칠 때는 두렵지도 않다가 이제서야 그런 걱정이 드니? 나는 절대로 너를 선처해줄 생각이 없어. 그래서 비싼 변호사를 썼거든. 걸 수 있는 모든 걸 다 걸어서 네가 하루라도 더 감옥에서 썩을 수 있도록 만들 거야. 너를 빈털터리 만들고 꼭 감옥에 보낼 거야. 제발요, 어머니.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제발. 며느리는 제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뒤늦은 반성을 보였죠.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 일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의 사과가 진심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설령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저를 배신한 사람을 품어줄 만큼 포용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 만약 은혜와 관용을 베푼다면 그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전 며느리를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곧 재판이 시작되었고 소송 결과는 당연하게도 저의 승리였습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시작된 며느리의 거짓말과 사기 수법이 법정에서 인정되었고 거기에 뒤늦게 밝혀진 은행 횡령 사실까지 더해지며 그 애는 결국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며느리는 7년의 징역형을 확정받고 구치소로 가게 되었죠. 하지만 쉽게 반성하지 않는 그 애는 구치소로 들어가는 마지막까지 저를 애타게 부르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탄원서 한 번만 써주세요. 너 아직도 반성을 안 했구나. 잘못했으면 제대로 죄값을 치를 생각을 해야지. 저 죗값 제대로 치를 거예요. 하지만 7년은 너무하잖아요. 저 아직 한창인데 감옥에서 썩을 수는 없어요. 너한테 너무한 건 아무것도 없어. 7년이라니. 70년을 가둬놓지 못하는 게 한스러운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니? 그리고 내가 너한테 탄원서 써줄 일은 죽어도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고 헛소리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민사소송이나 대비해라. 감옥 안에서 그럴 여력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또 소송이라뇨? 네가 우리한테서 훔쳐간 돈 다시 받아내야 할 것 아니냐. 네가 네 마음대로 넘긴 가게, 내 아들한테서 받아간 위자료, 거기에 우리가 너 때문에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보상금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싹 다 받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네가 돈이 있건 말건 상관없어. 돈이 없으면 감옥 안에서 벌던가. 나는 네가 한 짓 꼭 되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대하렴. 저는 그 후로도 끝까지 며느리에게 복수를 이어갔습니다. 그 애가 뺏어간 돈을 받아내기 위해 그 애가 출소해서 생기는 미래 수입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거든요. 몇 년이 걸려야 그 돈을 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상관없었습니다. 그 애가 끝까지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제가 가장 바라던 복수였으니까요. 그렇게 오랜 소송은 무사히 끝이 났고 덕분에 저와 아들도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호서가, 어때? 이제 억울함은 좀 풀렸어? 네, 엄마. 이제서야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아요. 이제 제 탓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때는 억울해서 잠도 잘 수 없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속은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속인 그 사람이 잘못이라는 걸 엄마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면 됐다. 엄마는 더 바라는 거 없어. 그저 네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자유로웠으면 좋겠구나. 우리도 이제 마음 편히 지내자꾸나. 아버지도 그러길 바라실 거야. 다행히 아들은 억울함을 풀었다는 것만으로도 금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 정신과를 다니며 상담도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것이 좋아질 수 있었죠. 그렇게 1년 만에 아들은 몸과 마음을 회복했고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새 직장에서 열과 성을 다해 부지런히 사는 중이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지금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으로 작고 예쁜 집을 얻어서 그곳에서 아담한 텃밭을 꾸리며 아무 걱정 없이 속 편히 지내고 있어요. 언젠가 남편과 함께 보내고 싶었던 상상 속의 노후의 모습처럼 말이죠. 안타깝게도 그 일 이후로 아들이나 저나 누군가를 쉽게 믿지는 못하고 상처도 남아있지만 서로가 있기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들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 생각해요. 매일 텃밭에서 가꾼 채소들로 요리를 하고 아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하면서 제가 누리는 매일의 평안을 감사하며 지냅니다. 그런 일을 겪어보니 이런 평범한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어쩌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누리는 행복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